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 어제 했던 거 복습부터 먼저 해야겠죠. 어제 결산 수정 분계가 포함된 회계 순환 과정을 전부 마무리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89페이지 한번 펴보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봅시다. 일단 결산 수정 분계가 포함된 회계 순환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지? 기초 재무상태표에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죠?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기중에 거래가 있는데 걔네를 분계하는 거였지. 기중에 거래가 있는 걸 분계하는데 거래라는 건 회계적 거래를 의미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기중에 분계를 하고 나서 기말에 어떤 거라는 거였지?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였지.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죠?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는 거였지. 그죠?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얘네들이 어디에 돼 있어? 얘네들이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돼 있는 거지. 그쵸? 그럼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결국 만드는 목적은 기말에 재무상태표와 그죠? 그리고 여기에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말이란 표현 안 쓴다. 단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 건데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얘네를 만들기 위해 뭘 하는 거더라? 마감이라는 회계 처리도 하더라.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마감 회계 처리를 끝내면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뒤로 한 거야. 오케이. 흐악! 얘가 다시 자, 얘가 다시 다음 해에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고 또 거래가 기록되고 전기되고 결산하고 나서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마감 처리하고 요게 뭐다? 결국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90페이지 다 복습했겠죠. 자, 90페이지부터 쭉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연습 문제도 똑같은 회계 순환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복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장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다. 그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처음에 이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라라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한대. 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다. 정보 이용자는 누구다? 외부 정보 이용자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계속 목적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중에 뭐 하고 있어요? 회계원리. 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정보야? 이게 걔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싶대. 걔들이 뭔데? 투자자나 채권자래. 그게 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오거나 돈을 투자받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 주식회사가 건전한지 갚을 수 있는지 돈을 넣는 사람은 이 회사가 성장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걸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는데 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제표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심플하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자고 했던 거죠. 근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1개월, 12개월, 1년 요 근처에 엄청 몰려있기 때문에 딱 자르면 무언가 그게 더 이상해진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금융회사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분류하더라. 그럼 유동자산의 분류에는 크게 뭐가 있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더라.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 이 있었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 목적인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게 있었다. 상품은 우리가 사서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 매매 기업을 가정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도 봤는데 비유동자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이더라.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무형자산, 뭐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뭐 금융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아니면 기타 보증금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유동부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건 매입채무, 미지급금 같은 영업부채지. 근데 그거 말고도 단기차입금도 유동부채죠.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장기차입금과 사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그럼 어떻게 하냐? 1년 이내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다. 1년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정상영업주기라는 게 있었죠. 정상영업주기라는 건 어떤 거였냐? 정상영업주기란 재고자산을 우리가 샀을 때 재고자산이 팔리는 시기까지가 아니라 재고자산이 팔려서 채권이 되고 이 채권이 다시 현금이 되는 이 사이클이 뭐다? 사서 현금이 되는 이게 뭐다? 정상영업주기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상영업주기는 요 전체 사이클을 말하는 거였다. 그래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정상영업주기가 1년 넘지만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뭐 본다? 3장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조금 보자. 하나하나의 개정 과목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자. 자, 우리 2장까지 뭐 끝난 거예요? 회계 순환 과정 아까 끝난 거죠. 이제 우리 이 분계를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로 만드는 과정은 2장에서 끝난 거야. 큰 그림은 숲은 다 그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계만 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고 분계하고 이거를 전기하고 이거를 또 결산 수정 분계하고 시산표로 만들고 마감하고 이거를 BS랑 PL로 만들고 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뭘 배워요? 이 거래를 어떻게 분계하는지만 알면 요거 배웠잖아. 요거는 사실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 이게 회계 처리라고 부르는 프로세스인 거고 이게 인풋인 거고 얘네가 아웃풋이라며. 이게 결론이라며. 그럼 얘네는 그냥 옮기는 거잖아. 분계를 전기로 옮기고 전기한 거를 시산표로 옮기고 시산표를 이쪽으로 옮기는 회계 처리일 뿐이지. 마감도.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다 안 한다? 얘는 지금 2장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복습 1, 2장 엄청나게 복습 많이 하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3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하에 분계하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3장에서부터는 우리가 각 계정 과목, 각 거래가 어떻게 분계되고 그 분계된 게 어떻게 보고서에 적히는지를 공부한다는 거지. 3, 4, 5, 6장은 전부. 중급회계, 고급회계도 마찬가지죠. 중급회계 같은 경우는 이 계정 과목들을 더 딥하게,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게 중급회계. 고급회계는 이 회사 하나와 저 회사 하나를 각 계정 과목도 알아야 되고 이 계정 과목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고급회계다. 자, 그러면 여기 챕터에서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즉 유형자산이나 사채를 빼고 재고자산도,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빼고 여기에서 좀 배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현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지폐, 이런 거 통화대용증권 이런 거에 포함된다. 그중에 수표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닌 거야. 현금은 아닌 건데 투자 자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의가 뭐였다?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단기 투자 자산인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성이잖아. 현금성. 대충 이 정도면 현금이랑 거의 가까워라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봤었는데 어음은 뭐고 수표는 뭐다? 그러니까 어음이랑 수표는 여러분이 사실 상법이나 어음수표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볼 거죠. 자, 어음은 우리가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만기일 이후에 은행에 가야 돈을 지급해주는 약속, 그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 증서다. 수표는 언제든지 받자마자 바로 은행을 가도 돈을 발행해주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약속 증서다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이걸 거래할 때 어음과 수표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계좌를 터야 된다? 당좌 예금 계좌를 터야 되는데 그 예금 계좌가 빵 미만으로 내려가면 부도가 난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 차월이라는 약정을 개설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개념이다. 돈을 쓰면 내려갔다가 돈을 갚으면 올라오는 빵원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당좌 차월은 어떤 계정 과목, 당좌 예금은 어떤 계정 과목? 당좌 예금은 자산이고 당좌 차월은 부채다. 그죠? 당좌 차월은 돈을 빌린 거다.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차입금이다라고 했었다. 그죠?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 대여금과 차입금. 우리 지금 1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었는데 대여금이랑 차입금은 계속 쭉 봤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와 장기가 있더라. 이 단장기는 언제? 취득했을 때 혹은 보고기간 말에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이 장기 차입금이 보고기간 말 현재로 장기는 비유동이겠지. 비유동이고 얘는 유동일 거 아니야. 근데 비유동 자산 혹은 비유동 부채의 어떤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이 1년 미만으로 남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유동성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단기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대여금 이렇게 표시한다 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가지급금은 뭐다?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우리가 돈을 지급했는데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한마디로 현금이 나갔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까? 잘 모르겠는 거야. 왜? 이때까지 회사에 단 한 번도 이런 거래가 없었어. 혹은 관련 부서가 휴가 중이래. 그럴 때 쓰는 계정이 가지급금이다. 돈을 받았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때 쓰는 게 가수금이다. 단 재무상태표나 보관손익계산서에 절대 표시될 수 없다. 보관손익계산서는 아니겠지. 재무상태표겠지. 자산부채 계정이니까. 라고 이야기했었고 예수금은 여러분 급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급여를 받게 되면 기업이 개인한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뗀다. 왜 기업이 떼냐? 원래는 100을 주면 얘가 국세청에 10만 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요 나라가 너무 힘들더라. 왜? 5천만 번 걷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이 다 근로를 한다 가정하면 5천만 번 걷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이 한 번 해주면 이게 확 줄어들겠지. 그죠? 이게 확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업무를 좀 덜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세수가 완전히 잘 확보되겠지. 얘들이 먼저 떼면. 그러니까 세금 떼먹,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면 왜 막 체납자 쫓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업이 내면 기업이 체납하겠어요? 안 하겠지. 물론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돈을 버는 이상 굳이 체납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먼저 10을 떼고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먼저 떼고 100이 아니라 90을 주는 거더라. 그러니까 얘도 뭐다? 급여지. 얘도 급여야. 그러니까 10원과 90원이 얘는 90원만 받았고 얘는 90원만 얘한테 준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100원 준 거야. 근데 이 10원을 기업이 내주는 거니까 얘도 비용인데 잠시 맡아두는 돈이라고 해서 예수금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오늘 볼 거는 이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부터 볼 건데 자, 우리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좀 익숙한 계정 과목이다. 매출 채권은 뭐다? 매출 채권은 우리가 주 영업과 관련해서 판매하고 받을 돈, 즉 권리를 말하더라. 그리고 주 영업과 관련돼서 상품을 매입할 때 줄 의무를 매입 채무라고 했었는데 근데 요게 여러분이 회계원리나 뭐 중급회계 책에서 요렇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다. 결국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 혹은 매입채무로 표기되니까 이거를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기로 약속할 때 말로만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음으로 주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돈 줄게 라고 했어. 말로만 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종이 어음을 끊어준 경우가 있겠지. 우리 어음 배웠다 그지? 어음에다가 3개월 뒤 지급이라고 하면 거래처는 이 어음을 가지고 3개월 뒤에 은행으로 가면 바꿔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경우 받으럼
구두로 약속한 경우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돼 있지? 실무에서는 이 표현은 뭐라고 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다. 알겠죠? 외상 때 이렇게 해도 된다. 외상음 이렇게 해도 된다. IFRS는 정하고 있지 않다. 단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 굳이 외상매출금 받으럼 구분하지 않고 외상이면 매출채권,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쭉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재고자산을 배우고 나서 책 한번 복습할 거잖아요. 안 할래 했어? 여튼 복습을 쭉 다시 할 건데 그때 이해될 거예요. 재고자산을 보고 다시 와서 쭉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해가 된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뭐 배웠어? 요것만 배웠지. 매출할 때는 어떻게? 수익으로 채권 잡으면서 나간 상품 인식해주고 걔는 뭘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였더라. 그지?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우리 밑에 지금 계속 기록簿 보고 있다. 그지? 매입할 때는 상품이 들어온 거지. 상품이 들어오면서 매입 채무라는 부채 계정으로 잡는 거였다. 실제 재고조사법은 복습할 때라고. 복습이라기보단 2회독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거야. 2회독 할 때. 자, 다음 갑시다. 우리가 요 이제 매출 채권의 손상이라는 걸 좀 볼 건데 요걸 보기 전에 일단 다시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돼. 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95페이지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총자산은 21만 원이구나. 그렇지? 현금은 11만 원 정도 있고 예금은 만 원 정도 있고 매출채권이 6만 원 정도 있구나. 그리고 매입채무는 9천 원 정도 있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내년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받을 채권이 6만 원, 내년에 줄 채무가 9천 원이구나. 이걸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출채권 미수수익을 합칠 수 있겠지. 그치? 매출채권과 미수수익을 합쳐서 6만 375원이 내년에 들어오겠구나. 매입채무와 미지급이자를 합쳐서 내년에 9,500원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매출채권이 6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밖에 못 받게 됐대.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 회사가 망했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만 원이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망한 적은 없어서 빌린 돈 떼인 적은 없겠지만 자, 기업 같은 경우는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B기업 하지 말고 기업 1, 기업 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랑도 거래하고 여기랑도 거래를 해. 근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받을 돈이 3만 원이고 여기로부터 받을 돈이 3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요거 두 개 합쳐서 6만 원이다 적어 놓은 거야. 근데 기업 2가 내년 초에 망해버렸대. 즉 부도가 났다는 거지. 아까 매출채권은 뭐였어? 구두로 약속하거나 어음으로 약속하는 경우인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돈은 뭐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거지. 물론 권리가 있었으나 아직도 권리는 있으나 기업이 사라지면 권리도 사라지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이 재무상태표를 보자고 했죠. 재무상태표를 보고는 뭐라고 해석해? 내년에 6만 원이 들어올 거야. 근데 내부정보 이용자들은 이렇게 회사가 부도나는 걸 알까 모를까? 예상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채권이라는 게 매출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 저렇게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지. 그리고 날짜가 카운팅 되겠지.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로 주기로 했어. 그러면 30일 이내에 주기로 한 채권이 있을 거고 30일 이내에 주기로 했는데 60일이 경과된 경우가 있을 거고 90일이 초과된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얘는
흔히 정상채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왜? 30일 이내에 주기로 했는데 아직 30일이 안 됐으니까. 근데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줘. 이걸 뭐라 그래?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하잖아. 왜냐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 뒤에 줄게 이랬어.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줘. 야, 돈 줘! 이랬는데 진짜 미안한데 돈이 좀 없어가지고 조금만 좀 분할해 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10,000원 빌렸는데 이제 1,000원 줘. 와, 이게 뒷목 딱 잡는 거지 이제. 와, 이 장난하나. 똑바로 갚아라. 해가지고 1,000원만 받고 1년 동안 1,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한 5개월 받다 보니까 얘가 또 1,000원을 또 안 줘. 그럴 수 있지. 부실채권이라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해? 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떼일 거를 회사는 안단 말이야. 예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데 예상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예상하는 정보도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주라는 거야. 왜 너만 예상하고 있니?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6만 원이라며 이 중에 3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못 받을 것 같다고도 적어 놓으라는 거야. 나 매출 채권의 약자가 AR이에요. 여하튼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이 6만 원인데 3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순 매출 채권 우리 이런 말 씁니다. 순. 왜? 이걸 총액이라고 하고 이걸 순액이라고 해. 이걸 총액, 이걸 순액. 그래서 총액법, 뭐 요것만 보면 순액법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간접법, 요것만 하면 직접법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좀 일단 들어봐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요런 정보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6만 원이 받을 게 있는데 3만 원 정도는 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겠지. 그게 뭐다? 매출 채권의 손상을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자, 돌아와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그런 걸 다시 미안해요. 95페이지를 보면서 또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조금만. 매출 채권뿐만 아니라 미수이자도 그럴 수 있겠지. 돈을 빌려줬어. 대여금이라고 치자. 우리 여기에 대여금은 없지만 대여금이 존재하면 자, 대여금,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에도 이자는 있을 수 있지만 이자 없다고 가정하고 대여금에는 이자가 반드시 있겠지.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미수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당좌자산들이지. 즉 현금화할 자산들인데 얘들 전부 뭐야? 띄일 수 있어. 그지? 띄일 수 있어. 이거 사투리인가? 떼일 수 있어. 못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얘들을 뭘 해줘라? 손상회계 처리를 해줘라. 근데 우리 현금화될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재고자산 볼까? 95페이지에 상품 7,000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7,000원에 샀구나 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품을 7,000원에 샀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보다는 가치가 더 있겠다라고 판단하겠지. 근데 여러분이 떡볶이집에 가서 가끔씩 그 떡볶이를 집 마칠 때쯤 가면 떨이로 팔죠. 왜? 내일 못 팔잖아. 내일 못 파니까 그냥 야, 이거 한 소쿠리에 1,000원에 먹어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죠? 원래 한 소쿠리의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원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차라리 1,000원이라도 받는 게 낫단 말이야.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지? 그러니까 돈 조금이라도 받는 게 폐기하는 것보다 나을 때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팔죠. 그걸 우린 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품도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정보도 제공해라 라고 해서 상품에도 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뒤에서 볼 겁니다. 재고자산에서. 또 뭐가 있냐? 우리 밑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률 계획 적어놨지. 차량 운반구도 우리가 10,000원짜리인데 한 5분의 1 사용했어 라는 게 지금 표시돼 있는 거지. 95페이지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5분의 1 정도는 사용했어 라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의 정보란 말이야. 투자자가 볼 때는 차를 10,000원에 샀구나. 이 중에 5분의 1 정도는 이미 사용을 해서 한 8,000원 정도의 가치가 남았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자산 가치가. 근데 차값이 똥값이 됐어. 예를 들어서 혹은 침수가 됐어. 그렇다고 치자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손상이라고 해서 사용 가치가 확 떨어지지. 침수가 되면
여러분 침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4년 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침수가 되면 1년밖에 사용 못한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손상을 더 입혀서 침수차니까 얘는 가치가 없어요 라고 표시해 주라는 거야. 그게 뭐다? 손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는 손상 회계 처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일부 아닌 것도 있어. 회계 원리에서 그 정도까지는 다루지 않아. 우리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모든 자산에는 손상의 회계 처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단 일부 조금 예외가 있다. 이해되겠죠? 우리가 현금엔 손상이 없지. 현금은 현금이야. 미안해. 그러니까 일부 제외하고 내가 말하는 건 채권이나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등 우리가 사용하고 판매하고 돈으로 회수할 건 손상이 있다. 그럼 채권은 언제 손상이야? 못 받을 것 같을 때. 왜? 채권의 순기능은 현금화하는 거니까 현금화가 되지 않을 때 손상인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은 언제 손상이에요? 재고자산은 뭐 하는 자산이지? 판매하는 자산이지. 그러면 판매했을 때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아. 원가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 그때 손상을 인식합니다. 그럼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은 원래 사용하는 자산이야. 그 사용 가치가 떨어질 때 손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즉 자산은 다 손상을 인식한다. 그럼 부채도 쌤, 만약에 부채도 손상 인식합니까? 갚아야 되면 덜 갚아도 되면? 네, 부채가 덜 갚아도 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부채는 언제 덜 갚아도 돼? 우리 회사가 망했을 때. 덜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지. 자, 우리 계속기업 가정이라는 걸 배웠다.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이게.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망하지 않고 계속 갈 거라는 가정이 회계 전반에 깔려 있다 했었지. 그러면 부채는 손상이 있을까? 부채는 손상이 없다. 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갚아줘야 된다. 심지어 망하더라도 모든 자산을 부채를 갚고 자본을 청산하는 거라 그랬지. 여기 뭐야? 자본이 자녀 지분이지. 항상 부채가 먼저 갚아줘야 그 다음 자본을 갚는 거지. 자본을 갚는 개념이 아니라 자본을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우리 부채는 손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존재한다? 자산에만 손상의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뭐 배운다고? 일단 매출채권의 손상을 좀 배워보자고. 근데 매출채권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미수금, 대여금 동일하다. 다시 매출채권이라고는 썼지만 미수금, 대여금 동일하다. 그런데 왜 매출채권을 주로 보냐? 우리가 기업은요. 아까 기업 A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A 기업이 거래처가 몇 개일까? 대부분 기업이 제가 찍은 전보다 더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대부분 기업이 무조건 떼여요. 10원이라도 떼인다고.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어떤 거라고 해볼까? 그냥 단순 과일 가게라고 합시다. 과일 가게에서 납품을 하는 거야. 도매업이야 내가. 소매 과일 가게로 납품을 해. 소매점이 망했어. 돈 못 받죠. 그게 정상이에요. 엄청 많은 거래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평균적으로 못 받는 돈들이 나온다고. 아니, 요 정도는 폐업, 요 정도는 폐업. 소상공인들 폐업률이 있듯이 기업도 망하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얘는. 근데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지. 정상 영업, 그러니까 우리 주영업과 관련된 게 매출채권이고 주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게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잖아.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고 미수금은 뭐야? 뭐 유형자산을 처분했거나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에서는 얘가 보통 있더라. 그래서 얘를 위주로 가르칠 뿐 모든 개념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채권은 어떻게 표시해라?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은 어떤 금액이 있을 때 그냥 표시하지 말고 못 받을 돈을 표시해줘라 라는 거지. 어디서 많이 봤다. 자산의 차감 계정. 유형자산 감가상각 무계액 장부금액 이듯이 총매출채권 여기를 우리는 손실충당금이라고 부를 건데 여하튼 그리고 여기가 순매출채권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배워봅시다.
자, 충당금 설정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직접상각법엔 분류가 안 돼 있다. 왜겠어?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지.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지. 자, 요거 위에다가 필기 하나만 해놓읍시다. 맨 위에 빈칸에다가 맨 밑에 하든지. 자, 자산은 완전히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총액법으로 표기한다. 자산은 완전히 권리가 완전히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지 않는 한 총액법으로 표기한다. 표기한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다 썼지?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유형자산 팔기 전에는 뭘로 적는다고? 이 자산이 남아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적는다고. 이게 뭐야? 총액법이지. 자산의 차감계정. 매출채권 어떻게 적는다?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 순매출채권 적는다. 나중에 재고자산도 배울 거지만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적는데 똑같이 자산의 차감계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산은 애초에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총액법으로 적는다. 자, 봅시다. 사례 03. 주식회사 대한은 다수 거래처들로부터 100만 원의 청소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용역을 제공하며 매출채권을 아래와 같이 발행했다. 매출채권 이겠지. 매출채권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다. 100만 원의 채권이 생겼는데 근데 일부 거래처들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권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대. 확실하지 않대. 아까 뭐라고 했지? 못 받을 거를 확실한 회사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말 기준으로 전화해가지고 너 확실히 줄 거야? 준다 하겠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 회사는 못 줄 것 같아. 혹은 경험률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정도면 못 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한다? 빼고 주는 거야. 근데 직접 빼는 거면 우리 100만 원 중에 얼마? 한 2만 원 정도가 회수 못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지? 한 2만 원 정도가 회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매출 채권에서 2만 원을 직접 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때 어떤 계정 과목을 적는다고? 손상됐다. 어떤 게? 매출 채권이. 그래서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 뭐겠어? 자, 일단 여기부터 적자. 매출 채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라고? 얘는 비용이겠지. 왜요? 아니, 자산이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자본이 감소하지. 자본이 감소했는데 주주와의 거래야? 영업활동이야? 영업활동이지. 그러니까 비용이다.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돼? 매출 채권이 98만 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적어라 말아라. 이렇게 적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적습니까, 쌤? 하면 일단 자산의 차감 계정을 적으래. 그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손실 충당금. 이게 뭐다? 자산의 차감이다. 그리고 여기에 손상차손 이렇게 적으래. 이해되겠지? 이렇게 적으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돼? 추정된 재무상태표에는 여기에 매출채권 해서 아까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손실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손실충당금 해서 2만 원이 적히는 거지.
이거 왜 자산인데 대변인가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요. 감가상각 누기에 또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적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 적혀요? 98만 원. 똑같은 98만 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채권자들이 볼 때, 혹은 투자자들이 볼 때, 아, 얘네 100만 원 중에 2만 원 띄겠구나 랑 처음부터 98만 원을 받겠구나랑 다르다. 그치? 자, 그리고 이 추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만 원은 어떻게 적는 거예요? 저 회사가 망했을 때 적는 게 아니야. 저 회사가 망할 것 같을 때. 이게 좀 어다르고 아다른데 예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 즉 12월 30일에 우리가 받을 거래처들을 쭉 봐놓고 이렇게 딱 보는 거지. 아, 얘는 못 줄 것 같아. 그럼 이게 못 줄 것 같은 걸 적는 거야. 여러분 편의점에 그런 거 알아요? 그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거 있지. 뭐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10대 남녀, 20대 남녀, 뭐 60대까지 있다고 치고 남녀 이렇게 있대. 저도 안 눌러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아니 요새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 잘은 몰라. 요새는 카드니까 뭐 바로 개인 이 정보가 연동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요런 버튼이 있었대. 요런 버튼이. 요 버튼을 딱 그냥 그 손님의 얼굴을 보고 이 버튼을 누르는 거야. 10대 남자가 오면 10대 남자가 결제한다. 이거 지금 왜 말하냐면 이게 뭐예요? 데이터지. 이거 왜 쌓아요?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데 자,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과자를 사. 과자를 산 사람이 10대 남자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누군가 담배를 사. 20대 남자다. 편의점에서 머리핀을 사. 30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누른다는 거지. 손님의 얼굴만 보고 대충 이렇게 눌러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정확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러면 어떤 게 쌓여? 어떤 나이층이 이 지점에 많이 오는지가 첫 번째. 어떤 나이층이 어떤 걸 많이 사는지가 두 번째지. 그럼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앞으로도 이 지역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잘 팔리겠다. 요게 편의점의 이게 방법이란 말이야. 데이터를 쌓아서 예상한 데이터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그지? 똑같이 요 개념도 똑같은 게 예상일 뿐이야. 거래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2%는 우리 회사가 항상 못 받더라. 2%는 못 받더라. 예상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확실해지는 순간이 있지. 내년에 회사가 하나 고꾸라졌대.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한테 2만 원을 못 받게 돼버렸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회사가 영원히 사라졌대. 그냥 아예 그 기업이 소멸했어. 그냥 청산해버렸어. 그럼 더 이상은 진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슬프게도 그분이 돌아가셨대. 못 받는 거지. 그치? 사람이나 기업이나 사라지면 그 사람과의 그 약속들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애초에 뭐라고 했어? 아까 자산은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인데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거지. 기업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때 뭘 하는 거야? 매출 채권을 직접 까는 거야. 매출 채권을 2만 원을 직접 까 내리면서 이 손실 충당금을 없애는 거지. 쌤, 아니 그냥 이거 아니 추정이 확실할 때 까면 안 됩니까? 굳이 뭐 기말에 이거 하고 내년에 이거 하고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건 예상하는 정보도 넣으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벌어진 일 말고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예상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 넣으라는 거야. 그 목적이다. 충당금의 개념은 그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돼? 우리 매출 채권 AR 이렇게 표시 많이 합니다. 매출 채권이 98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기말에 또 뭐 하는 거야? 또 예상해. 그래서 그때 측정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뭘로 한다? 간접법으로 한다. 위에 직접법은 그냥 해본 것 뿐이고 직접법으로 안 한다. 자, 자산은 전부 총액법으로 표시한다. 뭐 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아시겠죠? 자, 손실충당금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요 말이 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용어에 되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대라는 게 뭐야? expect, 예상이지.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왜 그러냐면요, 회계 용어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로 돼 있겠지. 근데 IFRS에서 회계는 직역만 하라 그랬어. 의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역하게 되면 각 국가에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번역될 수 있으니 진짜 읽기 어렵더라도 직역해라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대라는 건 뭐예요? 예상 신용 손실. 왜 우리 기대값 이런 말을 하잖아. 기대값, 예상값이죠. 그런 것처럼 예상 신용 손실이 뭐예요? 신용 못 받는다는 거야. 신용으로 우리가 제공한 채권에 대해서, 즉 우리가 받기로 한 그 약속이 신용거래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 그 자체를 신용거래라고도 한단 말이야. 예상 외상 손실 이렇게 말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기대신용 손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기대신용 손실이라는 말과 손실충당금이 같다. 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 손실충당금을 쌓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도응이라는 단어다.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 대손 추정액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손상차손, 여러분이 이게 용어가 처음에 헷갈리는데 계속 받아들이면 과부하가 좀 오겠지만 그래도 다른 책을 볼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손상차손은 대손상각비라고도 써요. 손실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이라고도 써요. 결론은 뭐야? 얘는 충당금이고 얘는 비용이다. 만 알면 돼. 얘는 손실이고 비용, 충당금 똑같은 말이다. 좀 적어놓으세요. 자, 미안. 손실충당금이랑 대손충당금이 같은 말이고 손상차손과 대손상각비가 같은 말이다. 여기 뒤에 대손충당금 적어놔도 이 손실충당금이 뭐라고? 대손충당금.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 손실충당금이랑 기대신용손실 이런 말이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분계는 손상차손과 손실충당금으로 좀 끊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래? 뭐라고 돼 있어? 비용 관점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감소 관점에서 먼저 계산한대. 우리가 손상 차손을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다. 뭘 계산하는 거다? 손실 충당금을 계산하는 거다. 이야. 자, 손실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고 수취하기로 한 금액이 있지. 그럼 얘 두 개를 빼는 게 손실충당금이라는 거지. 아니, 똑같은 말이지. 매출채권에서 손실충당금을 빼면 순매출채권이래. 그럼 매출채권에서 진짜 받을 돈을 빼서 얘를 구하래 라는 거지. 똑같은 거다. 근데 우리가 결산수정분계라고 했죠. 자, 우리 이 예상도 언제 해야 돼? 기말에 해야 돼. 매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필 올 때 하는 거 아니고 언제? 기말에. 왜요? 우리는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거든. 그러니까 기말 현재 남은 매출 채권 중에 기말에 예상했을 때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채권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 있었어. 막 이렇게 저 거래를 막 하다 보니까 손실충당금이 5천 원이 원래 쌓여 있었던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말에 결산수정분계를 하면서 회사들을 한번 쭉 지켜보니까 한
2만 원 정도는 생각해보니까 못 받을 것 같아.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손실충당금이 5,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이 돼야겠네 하면서 15,000원을 추가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지. 자, 매출 채권이 있다면 여기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가 5,000원 써져 있다는 거지. 어디에? 수정 전 시산표에. 그러면 수정하고 나면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2만 원 써 있는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여기 99만 5천 원, 여기가 98만 원이지. 자산이 감소하지. 그러면 뭐가? 자본이 감소하겠지. 뭘로 회계 처리? 비용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15,000원만큼. 손상 차손 15,000원. 손실 충당금 15,000원.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충당금들은 전부 배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충전식이야, 충전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가 20%야. 근데 내가 80%까지 충전하려고 하면 60% 충전하면 되지. 그 60%만큼만 끊어주면 되지. 그 개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감가상각 비를 먼저 계산하긴 했어.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념도 내년에 4만 원이 될 건데 지금 2만 원이면 2만 원만큼 충전해 주는 방식이야. 대부분 자산의 차감 계정은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해보자? 한번 풀어보자. 자, 원래 1월 1일에 설립한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X1년 말 매출채권은 100만 원이고 X2년 말에는 90만 원이다. 오케이. X1년 말에는 우리 매출채권 어떻게 쓴다?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죄송해요.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고 기대신용손실이라는 손실충당금이 얼마다? 2만 원이다. 근데 내년엔 얼마야? 15,000원. 내년에 매출채권은 얼마야? 90만 원. 결국 순매출채권은 올해 말 기준으로 98만 원이고 결국 순매출채권의 내년 말 기준으로는 88만 5천 원이겠지. 기준이 어떻게 변동됐던 간에 이게 답이야. 말 기준으로 먼저 계산하는 거야. X1년 말, X2년 말. 뭐부터 계산한다고? 무조건 자산의 차감 계정부터 한다고. 자, 그럼 X2년 중에 15,000원이 확정됐대. 확정. 그러니까 15,000원이 확정된 경우, 25,000원이 확정된 경우, 2,000원이 확정된 경우 풀어보라는 거지. 우리가 X1년 말에 2만 원이 회수 안 될 걸로 예상했는데 15,000원이 회수 안 된 경우, 2만 원이 회수 안 될 걸로 예상했는데 더 많은 25,000원이 회수 안 된 경우, 아니면 거의 2,000원만 회수 안 된 경우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적었냐? 미안, 다시 적을게. 여기가 100만 원, 매출채권 100만 원, 여기가 2만 원이지. 그럼 X1년 말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 2만 원이었다라고 하고 X1년 초에 얼마 있었어? 설립때 때문에. 그러니까 손상차손 기말 수정분계로 손상차손, 여기에 뭐? 손실 충당금. 그럼 얘는 어떻게? 뭐 100만 원 뭐야 이거 100만 원? 2만 원. 얘 어떻게 구한 거야? 2만 빼기 빵으로 구한 거야. 무조건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대손이 확정났는데 얼마가 확정났다고? 15,000원만큼이 실제로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그 대손이 확정났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대손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회수 불가능한 게 확정났다는 건 그 회사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슬프다. 뭐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매출 채권은 15,000원만큼의 내 권리가 영원히 사라진 거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와? 손상차손이 아니라 기존에 쌓아놨던 손실충당금을 없애는 거예요. 예상 이만큼 했었잖아. 예상한 걸 실현시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고 나면 요 중간에 얼마라고 돼 있겠어? 손실충당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 멍해지지 말고. 자, 2만 원이 5,000원이 된 거잖아.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 15,0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X 1년 말. 이게 뭐? X 2년 중. 대손이 확정된 날. 그러면 X 2년 말이지. 얘가 되기 위한 회계 처리가 뭐야? 대손 확정 회계 처리지. 그러면 이제 X 2년 말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15,000원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 채권이랑 대손 충당금은 아예 따로 가는 거예요. 매출 채권은 그냥 쭉 가는 거야. 가다가 기말에 딱 와서 모든 매출 채권 쫙 펴놓고 얼마나 못 받을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와서 매출 채권은 90만 원인데 15,000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10,000원만큼 더 쌓아줘야겠지. 충전해줘야겠지. 5,000원짜리 15,000원으로 충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지. 버스카드 충전하듯이. 자, 어떻게 돼야 돼? 손상, 차손, 10,000원. 여기에는 손실, 충당금, 10,000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X 2년 말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매출 채권이 9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우리 15,000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88만 5천 원만큼이 순매출 채권이 있어요 라고 표시한다는 거지. 응? 200만, 미안합니다. 여기가 90만 원이 아니라 이게 200만 원이다, 그지? 미안해요. 좀 혼동이 왔겠네. 자, 여기에 뭐다? 200만 원이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198만 5천 원이 되겠다. 요거네, 그지? 미안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200. 여기가 15,000원. 198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계속해서 우리 충전식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물음 2번 가보죠. 물음 2번이든 물음 1번이든 물음 3번이든 X 1년의 회계 처리는 똑같지. X 1년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X 1년 말에는 무조건 손상차손 2만 원, 손실충당금 2만 원 해서 20X 1년 말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매출 채권 100만 원. X 1년 말에 손실충당금 무조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만 바뀐다고? 지금 문제들이 대손 확정액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X 2년도 똑같다는 거지. 200만 원에 15,000원 뺀 198만 5천 원이 우리가 순수 받을 돈으로 예상한다라는 건 계속 똑같은데 기중에 대손 확정액이 어떠냐에 따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100%라는 배터리에서 이게 배터리가 몇 %까지 밑으로 내려갔냐에 따라 다시 80%까지 충전하는 게 얼마냐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밑에가 얼마냐잖아. 그지? 얼마나 썼냐를 보는 거지. 자, 대손 확정이 25,000원 났대. 그러면 뭐야? 2만 원보다 더 많이 났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매출 채권은 일단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얼마가 나갔어? 25,000원만큼 매출 채권이 사라졌지. 권리가 사라졌잖아. 그럼 일단 손실 충당금을 닦아는 거예요. 손실 충당금 2만 원을 닦아고 나서 더 깔 게 없지. 이때 손상차손 적는 거예요. 지금 예상이랑 틀려도 됩니까? 예상이랑 확정이랑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죠. 그쵸? 아무리 예상해도 내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상이랑 실제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니까? 비슷하게라도 하라고. 그래도 예상을 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이지 100% 정확하게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워렌 버핏이 와도 이건 할 수 없다. 자, X 2년 말 기준으로는 그러면 어떤 회계 처리가 돼야 돼? 지금 손실 충당금 얼마 남았어? 빵원 남았지. 그러니까 수정 전에 X 2년 말에 지금 수정 전 X 2년 말, 수정 후 X 2년 말이 있을 때 매출 채권은 일단 200만 원이 있다는 거지. 그지? 여기도 매출 채권이 200만 원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 매출 채권이 200만 원 있을 때 손실 충당금이 지금 빵인 거지. 여기에 손실 충당금이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위에서 봤을 때 15,000원이 됐었지. 그러면 결산 수정 분기로 뭐 해줘야 된다고? 15,000원만큼 손상차손이라는 회계 처리를 또 해줘야겠지. 결국 이게 1번이다. 손실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1번이다. 무조건 얘가 1번. 충전식이다. 손상차손. 손실 충당금 얼마? 그래서 15,000원 매출 채권이 200만 원 이렇게 적히겠지. 198만 5천원. 요게 물음이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도 봐야겠지. 세 번째 케이스는 뭐야? 대손이 확정이 2,000원만큼만 난 거야. 대손 확정이 얼마만 났다고? 2,000원만큼만 났다고. 그럼 2,000원만큼만 났으면 우리가 원래 얼마였다고? 2만 원만큼 쌓아놨다고.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18,000원이 되겠지. 맞아요? 2,000원만큼만 났다며.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 채권이 2,000원만큼 우리 회사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산은 언제만 사라진다? 영원히 기업에서 그 권리가 사라질 때만 사라진다. 손실 충당금 해서 2,000원만큼 쓰는 거지. 쌓아놓은 걸. 그러고 보니까 매출 채권이 200만 원일 때 손실 충당금이 얼마라고? 18,000원이라고. 근데 얼마로 예상한다고? 15,000원으로 예상한대. 어라? 마이너스네. 그러면 결국 15,000원까지 가야 되니까 손실 충당금을 빼줘야겠지. 자, 손실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대변에 오지. 근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했지.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 차변에 오는 거지. 손실 충당금. 얼마? 3,000원이 더 감소한다. 근데 이때는 뭘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용의 취소 뭐라고 했죠? 대변이다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근데 기존에 비용이 그러니까 기존에 비용이 있었다면 비용을 취소하면 돼. 근데 기존에 비용이 없었을 수 있지. 이때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을 환입이다 이렇게 써요.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 과목을 써. 손상차손 환입. 이해되겠죠? 얘는 뭐다? 비용의 취소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의 취소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매관리비 해서 손상차손 이렇게 적혀 있겠지. 얼마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손상차손 환입으로 해서 이렇게 적히는 거야. 알겠죠? 결국은 뭐야? 당기순이익 관점에서는 뭐야? 플러스 자본이 증가. 자,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했어. 무슨 말이야? 자산이 감소한 거지. 다시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해서 자산을 차감했다는 말과 똑같지.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지. 다시 자산의 차감 계정이 어디서 증가해? 원래 대변에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거잖아. 부채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애초에 대변이다라는 거지. 자,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차감 계정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했어.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거지. 자, 그럼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이 증가했어. 그럼 매출채권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자본도 감소하는 거지. 반대로 손실충당금이 감소했어.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했다는 건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고, 그럼 자본이 증가했다는 거지. 오케이? 얘를 수익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도 보고 수익 계정으로도 본다. 좀 특이한 계정이다. 잘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걸. 자,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할 땐 뭐다? 비용이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할 땐 뭐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비용이 취소거나 수익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결국 똑같이 여기에 적히는 건 똑같이 이거지. 얘가 적히는 거지.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자. 미안해.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쉬자. 여기까지만 보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이 매출채권을 영원히 지워버렸어. 알고 보니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거야. 갑자기 죽은 사람이 관뚜껑에 들어갔다 관뚜껑을 열고 나왔대. 아주 드물지만 존재할 수 있지. 사람은 없는데 기업은 있어. 사람이 관뚜껑 열고 나오면 서프라이즈에 나오겠지만 기업은 관뚜껑 열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한다고? 원래 매출채권을 감소시키는 방향은 손실충당금을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손실충당금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이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을 감소시키는 건 차변이지.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였어? 매출채권을 처리했었지. 이게 뭐라고? 대손처리라고. 이게 대손 확정이지. 근데 원래 매출채권은 뭘로 들어와? 현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예상치 못한 회수지. 그러니까 진짜 안 줄 걸로 확실해져서 깠는데 얘가 갑자기 그냥 뭐 살아나더니 돈을 주더라는 거지. 그럼 현금이 일정 부분 들어오겠지. 이건 뭘로 처리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때 회계 처리하는 게, 원래는 이때는 여러분이 매출채권을 회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매출채권의 회수잖아. 근데 이미 매출채권이 사라져 있지. 이미 사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사라져 있는 놈을 다시 살려야 되지. 사라져 있던 놈을 다시 살리는 회계 처리인 거지. 아니, 이런 회계 처리 했다며. 근데 이게 내 미스잖아. 이 미스인 회계 처리를 반대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잖아. 내가 대손 확정 처리를 안 한 거잖아. 그러면 회수만 남게 되는 거잖아. 예상치 못한 회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확정 회계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회수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매출 채권이 없어지면서 약간 듣도 보도 못한 현금 차변, 손실 충당금 대변이라는 회계 처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야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원래 대손 확정을 안 시켰으면 현금 매출 채권이다. 그러니까 얘를 없앴기 때문에 얘를 살리면서 회수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계 처리가 나온다? 요런 이상한 회계 처리가 나온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면 되겠고 예제 01번만 빨리 풀어보고 좀 쉽시다. 자, 1월 1일에 설립한 주식회사 대화는 매 보고기간 말 잔액 중 3%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이래. 그러면 3%면 얼마? 3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추정한다는 거지, 항상. 그러면 우리 X 1년 말 기준으로 얼마라고? 100만 원 중에 3만 원이 예상돼서 순매출 채권은 97만 원이었대. 그치? 근데 X 2년 3월 10일 중 2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대. 그러면 얼마 남아요? 만 원 남지, 손실 충당금이. 일단 따라가 보자고, 이렇게. 그럼 만 원 남았는데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래? 15,000원이래. 15,000원이면 15,000원의 3%가 또 45,000원만큼 못 받을 걸로 예상하겠네. 그러면 45,000원만큼 못 받을 걸로 예상해야 되지. 그럼 얼마 늘려줘야 돼? 35,000원 늘려줘야겠네. 이게 뭐라고? X 2년 말이지. 근데 X 3년에 만 원 회수해버렸대. 언제 제거한? 회수 불능으로 제거한 매출 채권 중 만 원을 회수해버렸대. 손실 충당금이 만 원 늘어나지. 이때 제거했잖아. 근데 이때 늘어나 버린다고. 자, 이게 언제야? 이게 X 1년 말이니까 X2 지금 이게 언제야? 이게 X 2년 중이잖아. 이렇게잖아, 이렇게. 그지? 이게 뭐야? 대손 회계 처리. 자, 이게 뭐라고? 대손 회계 처리 확정. 이게 뭐라고? 결산 수정 분계지. 그치? 근데 이 만 원, 이 2만 원 중에 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거야. 그때 뭐 한다고? 매출 채권 살리면서 손실 충당금 다시 감소시키고 현금 들어오면서 매출 채권을 죽이는데 이걸 퉁 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손실 충당금이 늘어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55,000원이 돼 있겠지. 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결국 X 3년 말 기준으로 120만 원에 3% 하면 얼마? 36,000원일 건데 결국 36,0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언제? X 3년 말에. 그러면 X 3년 중에 이게 뭐야? 기중 회수한 거지. 그럼 또 결산 수정 분계 또 해야겠네. 그지? 45,000원이 36,000원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9,000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만 원이 오히려 까졌네. 그럼 여기가 19,000원이 증가해야겠지. 이게 뭐야? 손상 차손 환입이다. 그치? 요렇게 간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딱 끊어서 결국은 뭐야? 여러분, 결산 수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과정에서 대손이 확정 나던 회수하던 이게 금액이 변동하는데 이 금액으로 충전해 주는 거지. 충전이 과하면 충전을 좀 빼. 충전이 약하면 충전을 좀 해. 이거죠.
결국은 뭐 먼저 계산한다? 뭐 먼저 계산한다? 자산의 차감 계정 먼저 계산한다. 이게 중요하다. 왜? 목적 자체가 재무상태표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이야? 아, 기말 현재로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자, X 1년 말로 얼마를 못 받을 걸로 예상했다고? 3만 원을 못 받을 걸로 예상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손실 충당금 3만 원, 여기에는 손상 차손 3만 원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지. 여기가 97만 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대손이 확정된 회계 처리는 손실 충당금을 감소시키면 여긴가? 손실 충당금을 감소시키면 차변이지. 왜? 자산의 차감 계정은 증가할 때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할 때 차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면 항상 뭐 먼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해요. 매출 채권이 날아가는 거잖아. 얼마가 날아가요? 얼마가 날아가? 2만 원이 날아가. 손실 충당금을 쓰는 거지. 그럼 여기 현재로 손실 충당금이 얼마가 쌓여 있다? 여기까지 해서 3만 원에서 2만 원 썼으니까 만 원이 쌓여 있는데 X 2년 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구하는 거지. 얘부터 구하는 거야. 얘부터 150만 원이 매출 채권이니까 3%인 4만 5천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요 시점으로 4만 5천 원이 돼야 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손실 충당금이 얼마 쌓여야 돼? 3만 5천 원이 쌓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손상 차손 적히는 거지. 이렇게 적히는 거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한 거지. 해서 요거 만들어준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얼마 회수했대? 10,000원 회수했대. 그러면 원래는 위에 회수한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 원래는 매출 채권을 저희가 차감한 게 아닙니다. 매출 채권 10,000원은 사실 우리 깐 거 아니었어요. 우리 잘못 갔어요. 라는 거지. 이게 어떤 회계 처리라고? 이거 2만 원 중에 10,000원 잘못 갔으니까 우리 돌려놓게. 그리고 매출 채권 10,000원은 우리가 회수했지롱.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거잖아. 우리 실수했어. 그러니 이 두 개를 합치면 일단 현금이 들어오는 건 100%지. 여기에 뭐가 늘어난다? 손실 충당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이 늘어난다. 그럼 이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요때 기준으로 자산 차감 계정인 손실 충당금이 5만 5천 원이 되는 거지. 근데 얼마를 기록하래? 결국 X 3년 말에 120만 원에 3%인 3만 6천 원을 기록하래. 그러니까 5만 5천 원이 3만 6천 원이 되기 위한 금액이 얼마야? 결국 손실충당금을 까줘야 되는 거지. 손실충당금을 19,000원 까줘라. 손상차손 환입 19,000원. 이렇게 되면 요 날짜로 마이너스 36,000원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요까지 한 거지. 결산 수정 무게를 거쳐서 여기 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가 얼마였나? 120만 원이었나? 여기가 얼마였나? 150만 원이었나? 결국
어떤 회계 처리를 하던 간에 기중의 기대손이 확정되던 기중의 회수가 되던 결론은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산수정분기가 필요하다. 결론은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산수정분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우리 좀 오래 했다, 그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미수금 1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